본격적으로 이제 대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올해 가을, 내년 초중반부터 시작이 될 거다. 대표님께서 이제 또 부동산 투자도 네. 이게 뭔가 감이라든가 네. 뭐 내피셜이 아니라 네. 이 데이터로 투자하는 걸로 좀 유명하신 분이시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즘 시장 네. 데이터로 봤을 때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시장은 이제 명백하게 일단 눈으로 보이고 있는 건, 시장 상황에서 눈에 보이고 있는 건 뭐냐면 매물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팔려고 내놓은 매물들이. 매물, 예. 거래량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량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팔고 싶은 사람은 시장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사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시장 상황은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출간된 책이 세 번째 책인데 네. 네. 작년 이제 1월 달에 출간된 책이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이제 2022 대전망이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변곡점이 올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고 10월 9일 날 제가 제 블로그에 그 변곡점이 드디어 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그 이후로 지금 급속도로 지금 거래량이 침체되고 있고 시장의 매물은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로 말씀해 주신 분이니까 네. 시장에 이제 매물은 쌓여 있고 거래량 없다라는 거 좀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 그럼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도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이제 보시면 서울이 지금 이제 거래가 요거 이제 막대 그래프가 요게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 아주 조금 늘긴 했지만 여전히 거래가 거의 없고 거의 없다. 거의 이제 이만큼 거래량이 작았을 때는 금융위기 때 심각했을 때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만큼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요거 이제 파란색 선이 매물이거든요. 매물이 바닥을 찍었을 때가 언제냐면 21년 8월 달.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거죠. 즉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8월, 9월 지나고 나서 10월 달부터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5월 달 기준으로 서울의 매물이 얼마냐면 5만 5천 건 정도 돼요. 팔고 싶은 매물이. 팔고 싶은 분이 많은 거죠? 많은 거죠. 근데 보시면 거래량은 3월 달이 지금까지 신고된 게 얼마면 1137건이에요. 4월 달은 지금 593건. 그러니까 거래량은 매우 작고 팔고 싶은 사람 많고. 이게 이제 지금 서울의 상황인데,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기도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매물이 21년 5월 달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은 지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인천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 거의 없고 매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인 수도권 시장에서 다 나타나고 있고, 근데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 강력시만 한번 볼까요? 광역시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러면 대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네. 대전도 이제 보시면 21년 8월 달 이후로 계속 지금 거래량은 계속 줄고 매물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대전도 이미 대세 하락이 시작이 돼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대구도 거래량이 아주 작고, 대구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제가 작년 21년 3월 4월부터 강력하게 제가 경고를 했었고요. 보시면 이제 5월 달 이후로 계속 지금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도 이제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꺾이는 거는 이제 올해 가을 정도서부터 예상이 되는데, 보시면 부산도 이제 작년 8월, 9월에 바닥 찍고 보시는 것처럼 매물은 계속 많아지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이제 광주는 조금 거래량은 여전히 이제 조금은 그나마 이제 괜찮죠. 여기도 이제 좀 줄어들긴 했지만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데 여긴 그래도 조금 좀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 울산. 마지막으로 이제 울산을 보면 울산은 거래량이 그냥 아주 많이 줄어들진 않았죠. 작긴 한데, 그리고 매물이 좀 늘어나다가 줄었네. 최근에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네.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 5대 강역시가 다 작년 8월 기점으로 지금 변곡점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작년 8월에 뭐 있었나요? 뭐 그때 있었죠. 제 생일이 있긴 했는데. 8월 10일.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 생일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또 대출 규제를 8월, 9월 달부터, 그리고 8월에 뭐가 있었냐면 금리가 코로나 때문에 0.5% 초저금리를 했었잖아요. 근데 금리가 처음 인상이 된 게 8월 달부터, 작년 8월 지금 한국은행. 한국은행 그렇죠. 미국 기준금리가 아니라. 올라가기 시작한 게
작년 이제 8월 달부터 올라갔고 대출 규제도 이제 그때부터 네. 시행이 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위태위태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직격탄을 날렸죠. 네. 대표님 책 보니까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이 네. 어디쯤 있는가를 가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해 중요하죠. 주셨는데 네. 그럼 지금은 네. 어디쯤에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정수리 지금 통과해서 살짝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 지금 가격으로 쳤을 때는 정점에서 네. 이제 산을 내려가는 길 쪽에 네, 이제 맞습니다. 앞에 딱 서 있는 상태군요. 그렇죠. 스키 점프 이렇게 네.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세 번째 책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빠르면 올해 가을, 22년 가을부터, 네. 좀 늦으면 23년 초중반부터 대세 하락 변곡점을 끝내고, 네. 대세 하락,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항공모함과 같아요. 방향이 금방 안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3, 4년 동안 올랐으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3, 4년 동안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또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시장의 내부 상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2021년 9월, 10월 달부터 변곡점이 시작이 됐고, 이 변곡점, 하락에 대한 변곡점, 즉, 내부적인 에너지는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상승에 대한 관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뭔가 호재 이런 게 있으면 즉각 반응을 해서 가격이 또 움직이고, 네.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계속 얼어붙어가는 그런 게 대세 하락 변곡점이고, 네. 그리고 대세 하락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올해 가을, 내년 초중반부터 시작이 될 거다. 네,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으로 갈 거라가 아니라 이미 하락은 시작되었고. 시작되었죠. 네. 네. 근데 그럼 이거를 이제 반대편에 네. 상승에 치신 분의 의견에서 한번 보태보면 네. 서울에서도 네. 뭐 강남구라든가 네. 서초구 네. 이런 데는 네. 여전히 신고가 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또 대표님 네. 의견이 좀 궁금해요. 아, 네.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당연히 예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매년 연말이나 초에 이제 제가 시장 전망을 하는데, 네. 2022년 부동산 시장을 제가 뭐라고 전망을 했냐면, 상중하저. 예, 상반기는 고만고만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 좋아질 거다. 오. 예, 왜냐하면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뭐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거나 어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뭔가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지역들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예, 하지만 이런 일들은 지난 2008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도 있었던 내용이고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한 3에서 6개월. 네. 그래서 실제로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지금 올라가는 지역들이 네. 실거래가 위주로 보면 강남 소초 위주로 올라가고 있어요. 딴 데도 올라간 데 있긴 한가요? 서울에서는? 상당수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의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호가 위주인 KB 부동산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호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 가격이죠. 안 떨어진 지역들은 그 호가는 실거래가는 아니잖아요. 실거래가 팔고 싶은 가격인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통계 위주는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데 네. 실제 거래된 데이터 위주로 지수 통계를 산출하는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 기준으로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실제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말로 또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요 데이터를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제가 만든 이제 플라워 차트라고 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예요. 뭐냐면 여기 이제 십자선이 있죠. 네네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 왼쪽으로 움직이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 네네.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네. 밑으로 떨어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차트에서 서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어디가 얼만큼 매매 전세가 움직이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가장 오른쪽으로 많이 간 지역 중에 하나 강남구죠. 네,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내려갔죠. 전세가는 떨어지고 그렇죠. 있다. 전세가는 떨어지는데 매매가는 올라가고 있고 또 서초구, 네. 그다음에 금천구, 네. 그다음에 성동구, 용산구, 네. 강서구 이런 지역들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북구, 동대문구는 떨어지고 있죠. 네. 요것만 봤을 때는 이게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기준인 거니까. 아, 네. 요걸 잠깐만요. 요걸 제가 주간 데이터로 바꿀게요. 네. 네, 왜냐면 월간 데이터보다 훨씬 더 빠른 데이터가 주간이라 주간 데이터를 보면 좀 더 정확해지죠. 지금 요걸 가지고 보면 1월부터 4월 달까지가 네. 이제 올해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올라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그리고 리치고 데이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통계는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든 거고요. 아, 그게 이제 호가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분들이 공인중개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취합해서 통계를 내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호가 위주로 좀 많이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성북구도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매매가가 오른쪽으로 돌고 있죠. 노원구도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네. 도봉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상당수 지역들이 지금 매매가가 즉 호가 위주는 좀 올라가고 있다. 네. 자, 그런데 한국 부동산은 즉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 위주로 네. 통계를 내는 한국 부동산은 지수 데이터를 보니까 어때요? 서초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고 있죠. 네. 올라가고 있고 용산구도 올라가고 있고 네. 강남구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나머지 이 십자선을 왼쪽으로 가는 지역들 강서구, 노원구, 서대문구, 종로구, 은평구, 성북구, 뭐 강북구, 도봉구 대다수의 지역들은 다 떨어지고 있는. 다 밑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죠. 네. 전세가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강남 서초에서도 나타난 용산구에 나타난 현상은 뭐다? 전세가 떨어지고 있는. 떨어지고 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지금 서울에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네. 전세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거래되는 지금 전세 가격은 어떻죠? 지금 거의 서울에 입주물량 이렇게 없어도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매매가도 실제 거래되는 걸로는 네. 이렇게 떨어지는 지역들이 많아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네. 약간 이 그림을 좀 위로 올려주시면 네. 지금 KB부동산, 네. 그다음 한국부동산은 네. 어느 데이터를 가져오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느 데이터를 가져온 게 중요한 건데요. 맞는 건가요? 정확하게?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지금은 하락 변곡점. 즉 아직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아요. 네. 왜? 집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지금 올라가는 것만 몇 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정부에서 뭔가 꿈틀꿈틀 하니까 호가를 올리겠죠. 안 내리겠죠. 안 낮추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KB부동산 데이터는 좋은 거예요, 아직.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건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급매물, 싼 거 아니면은 지금 하락하는 거 아니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거들떠도 안 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데이터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변곡점에서 보통 나타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는 어느 데이터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자, 지금 이런 데이터 플러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거래량과 매물을 봐야죠. 사람들의 심리가 실제로 결과물로 나온 게 거래량과 매물 데이터잖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강남과 서초가 제일 지금 핫한데 네. 이쪽 지역들이 네. 실거래로 봐도 이 지역들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 자, 서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서초가 지금 거래량이 어떻죠? 거래량 떨어지고 있죠. 안 좋죠. 별로 없죠. 지난 한번 10년을 놓고 보시면 거래량이 뭐 평균 거래량이 월에 한 3,300건 정도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거래량이 뭐 3월 달에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지금 완전 지금 60건? 아. 지금 거래량이 완전 초토화되어 있어요. 야, 60건이 서초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가 수백 개, 수천 개인데, 수백 개는 최소한 될 텐데. 그러니까요. 예, 다들 너무 힘드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요 매물 그렇게 분위기 좋다고 하는 강남 쪽도 지금 팔고자 하는 요 파란색 선이 어떻게 되고 있죠? 높아지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팔고 싶은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거래량이 아주 소수인데 이 아주 소수의 거래량만 지금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진짜 상승이다.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나야죠. 그리고 팔고 싶은 사람이 줄어야죠. 그런데 그 좋다라고 하는 서초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요. 매수와 매도에서 지금 매도자가 좀 불리한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강남조차도 어때요? 강남도 지금 매물 계속 늘고 거래량 거의 없잖아요. 네. 네.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일부 신고가 치는 아주 소수의 극소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아주 극소수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죠. 아,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강남과 서초구도 네. 이제 좀 가격이 지금- 충분히 네. 떨어질 수 있는 맞습니다. 요인들이 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네. 우리가 이 정부에서 이제 계속 원했던 것 중 하나가 네. 몇 년 전부터 똘똘한 한 채 이런 거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강남과 서초 여기는 네. 결국에는 전국에 있는 부자들이든 뭐든 이제 다 일로 올 테니까 맞습니다. 여기는 떨어져도 아주 조금 떨어지거나 네. 계속 여기 올라간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강남 불패란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강남 불패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네. 강남은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곳이다. 그런 의미의 강남 불패가
진짜 강남 불패인 거죠. 자, 실제로 이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네네. 요거는 이제 그 최대 가격 하락률이라고 해서 예, 이런 아파트 데이터들의 통계를 다 저희가 집계를 해서 어떤 지역들이 얼마만큼 이 가격이 떨어지는가를 다 데이터로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최대 가격 하락률을 지난 이제 20년 동안 서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강남구가 지금 몇 등이죠? 1등인데요? 1등이에요. 예, 강남구가 모든 평형 다 감안했을 때 예, 강남구가 지난 20년 동안 떨어지는 폭이 가장 크다. 15%. 그 다음에 양천구 14%. 가장 덜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면요. 놀랍게도 관악구입니다. 마이너스 1.64%. 지난 20년 동안의 아파트 데이터 통계예요. 물론 지난 20년 동안 이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실제로 이랬구나.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데이터를 만들고 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강남구 1등이라는 게 좀 충격적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완전 충격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남은 누구나 다 선호하는 곳이고 좋아하는 곳이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하락률이 가장 높아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강남입니다. 놀랍죠? 근데 요즘에는 네. LTV 15 이상이 네. 그 대출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은 과거 20년에는 그게 없었을 거니까. 그렇죠. 그게 좀 반영 안 돼서 그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대출 없이 살 수 있게 한 게 뭐 5, 6년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네, 그러니까 상당수의 분들은 대출을 껴서 사놨고 현금만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든 게 2020년 몇 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때서부터는 어때요? 거래량이 이제 보시면 지난 한번 10년으로 보시면 그때부터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가 여전히 나오는 거죠. 왜?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든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근에 어떤 이런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과 또 초저금리 이로 인해서 투자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주식 광풍, 코인 광풍, 부동산 광풍, 엄청난 광풍이 불었고, 그래서 단기간 내에 부자가 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강남 서초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신규 수요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대다수의 부자들은 이미 강남 서초에 집이 있겠죠, 이미. 있겠죠. 네. 자, 그런 분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을요? 네. 이미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이상 못 사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강남에 아파트 두 채 있으면 종부세만 또 엄청나니까 살 수 없어요. 투자금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만 살 수 있어요? 집이 없고 현금이 많은 분들만 지금 강남 서초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미 이 시기에 이렇게 좀 많이 샀잖아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제 주변에는 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 없어요. 제 주변에 자산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예, 강남 서초를 지금 이 가격에 추가적으로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다. 한마디로 현금이 있으면서 심지어 무주택이어야 그렇죠. 문의 사랑률이 높은데 맞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합쳐지면 살 사람이 없죠. 사실상 뭐 없죠. 무주택 아니신 분들은 돈이 많겠지. 맞아요. 예.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뭔가 이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 뜨문뜨문 신고가를 찍고는 있지만 네. 유의미한 거래량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2008년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기대감 때문에 거래량이 또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잠깐 좋아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못 갔습니다. 정권 바뀌고 4개월 뒤부터는 거래량이 또 급감을 했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사실 금융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시장의 온도차가 크다.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의 온도차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거든요. 이쯤에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2020년 여름부터 약 1년간 네. 이제 엄청난 폭등장이 발생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배경은 한번 점검하고 갈까요? 아, 네. 요 데이터는 이제 한국의 통화량과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의 시가총액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비율을 만든 겁니다. 파란 거 뭐고 빨간 거 뭐고? 요 파란 게 대한민국의 통화량이에요. M2 통화량이라고 해서 시중에 이제 풀린 통화량, 즉시 현금할 수 있는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빨간색 선이 아파트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과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비슷하게 움직여 왔어요.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게 원래 맞는 말이에요. 아,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다. 네, 왜냐하면 보신 것처럼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잖아요. 네. 돈의 총량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네. 부동산의 총량은 증가해야 하나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지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죠. 더군다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강남 서초 땅을 더 늘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건축물은 또 늘잖아요. 네. 근데 오래된 아파트 살기 싫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건축물은 딱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총량은 거의 변하는 게 없는데 돈의 총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럼 이 가격이 올라줘야지 서로가 맞는 거고. 그렇죠. 네.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통화량이 100이었고 부동산 총량이 100이었어요. 근데 부동산 총량은 100인데 통화량이 100이 아니라 200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도 100이 아니라 200을 주고 사는 게 맞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대표님도 지금 뭐 몇 년 동안 집값이 떨어질 수 있지만 네. 결국에 집값이 우상해야 한다는 말에는 그럼요. 전적으로 동의하죠. 당연히 전적으로 동의하죠.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다음에 대세 하락장이 와도 괜찮은 지역만 잘 고르면 네. 또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요 데이터. 예. 그래서 이제 보신 것처럼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시가총액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비슷하게 움직여 왔어요. 네. 그리고 직전 고점이 이제 2007년 2월 달이었습니다.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그리고 이때는 지금과는 정반대 상황. 강남 서초가 먼저 떨어졌어요. 과거 사이클에서는. 네. 예. 그래서 아마도 이때는 대출 규제 지금 이제 현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과는 다른 시장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이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고점이 21%, 121%. 즉 통화량의 총량이 100이라면 아파트 시가총액이 120인 거죠. 즉 통화량보다 한 20% 정도 고평가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싼 지역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남 서초나 경기도권에서도 뭐 과천이나 뭐 성남 이런 데 고가 아파트들이 있는 데에 이 매수 타이밍 잡는 이 지표로 쓰시면 되고요. 네. 자, 통화량의 총량이 때로는 아파트 시가총액보다 많을 때가 있어요. 즉 시중에 풀린 통화량보다 아파트가 덜 오른 거죠. 네. 그때가 이제 2004년, 5년이었었고 그다음 또 언제였냐면 2012년, 13년, 14년, 15년 한 15년까지. 네. 그래서 13년부터 15년까지가 보신 것처럼 아파트 시가총액이 돈의 총량보다 밑에 있죠. 네. 이럴 때가 뭐다? 바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잡을 때다. 경기도의 고가 아파트를 잡을 때가 바로 이때다. 사기 좋은. 네. 그리고 이게 코로나 딱 터졌을 때 2020년 3월 달에 네. 122%까지 올라왔어요. 즉 금융위기 직전의 고점과 거의 유사한 단계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자, 그런데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엄청난 유동성을 풀고 유동성만 푼 게 아니라 금리마저 완전 초저금리로 낮춰버렸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투자 광풍이 생긴 거예요. 이제 주식, 부동산, 코인 난리가 난 거죠. 돈은 풀렸고 금리는 낮고. 그렇죠. 그래서 영끌해서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으니까 영끌해야죠. 그럴 때는 진짜. 그래서 영끌해서 자산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생겼는데 거기에 정부가 기름을 한 번 더 부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무슨 기름이죠?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네. 그래서 임대차 3법이 8월에 통과가 됐고요. 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시가총액이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로 올라가죠. 임대차 3법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거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전세 기간을 2년이 아니라 4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때부터였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4년치를 한꺼번에 올려받으려고 거기다 투자 광풍까지 불다 보니까 전세가 엄청나게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전세가 급등을 하니까 매매가가 다시 싸 보이니까 또다시 연끌이 또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이 아파트의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통화량 대비해서 너무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네.